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기만 해도 정보 습득을 할 수 있는 영상으로 또 가져왔는데요. 바빠 현대사회니까 출퇴근하면서 다른 일 하면서 들으시면서 정보 습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제는 은행 파산과 예금자 보호입니다. 지난 주말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찍는 3월 13일 월요일까지 경제면이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벤처기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일명 SVB가 망한 겁니다. 파산을 했죠. 미국 은행들을 쭉 줄을 세웠을 때 대략 16번째 순위 정도 되는 은행이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전역에 크고 작은 은행만 5천여 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16이면 굉장히 힘이 셌던 은행, 굉장히 영향력이 컸던 은행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SVB의 파산인 미국 중앙은행의 긴급한 통화 긴축 정책의 결과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 물가 안정도 다 좋지. 그런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금리를 파파파박 올리니까 살아남을 재간이 있니?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이 은행명처럼 워낙 스타트업들의 영향력이 컸던 은행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스타트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남의 나라 일이라고 해서 아예 신경을 끌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들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태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은행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분명하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태가 생긴 김에라는 단어, 어휘를 사용하는 게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처럼 우리나라의 은행도 망하게 된다면, 파산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내가 은행에 넣어둔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팩트만 좀 짚자면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의 건전성은 그나마 조금 양호한 편이기는 하다라고 자료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결코 안심할 순 없는 게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니까 이걸 견디지 못해서 망하는 은행이 나오기까지 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기업들이 생기게 된다면 결국은 이게 은행의 건전성이랑 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폭탄은 도처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팩트 위주로만 봤을 때에는 저축은행은 위험하다,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시중은행에 한정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건전성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축은행이든 그냥 시중은행이든 내가 돈을 예치해둔 은행이 망한다면 어차피 우리에겐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내가 돈을 넣어둔 은행이 SVB처럼 망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떠오르시는 법이 하나 있을 겁니다. 예금자 보호법. 입출금 통장의 표지에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이 계좌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라는 문구가 써져 있을 겁니다. 근데 보기는 정말 많이 봤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보호해준다는 거고 정확하게 뭘 보호해준다는 건지 우리는 생각보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개념만 알면 이 예금자 보호법은 의외로 쉬워요. 일단 이 5천만 원이라는 건 각 금융회사별로 보호를 해주는 한도인데요. 금융회사는 쉽게 얘기해서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5천만 원, 국민은행 5천만 원, 우리은행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각각 보호를 해준다는 거고요. 5천만 원이라는 건 원금이랑 이자를 합친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A은행에 예금 5천만 원을 넣어뒀는데 받을 이자는 100만 원이에요. 합치면 5,100만 원이지만 이 A라는 은행이 망했을 때에는 나는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나머지 이자 100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보호받을 수 없는 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전에는 저축은행이 굉장히 위험한 곳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요즘은 저축은행에서 괜찮은 파킹 통장이라든지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더 좋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저축은행이 불안하면 5천만 원까지만 저축을 해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5천만 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점별로도 쪼개놓으면은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점별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한 은행으로 묶이는 거잖아요. 가령 제가 국민은행을 이용을 하는데 국민은행 강남지점 5천만 원, 종로지점 5천만 원, 홍대지점 2천만 원 이렇게 넣어놨다고 해서 다 각각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은행에서 토탈 5천만 원까지 보호받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각각이다 보니까 5천만 원을 각각 저축하면은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 아닌가? 한 이 정도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원래는. 왜냐면 우리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보면은 1,000만 원 모으는 것도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1억이라는 돈은 정말 인생에서 꿈의 금액이기도 하고 이렇게 여겨지는 단위이다 보니까 5천도 충분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은 5천만 원은 또 껌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싶어질 텐데 이 5천만 원이라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또 들었는데 마침 국회에서 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금액을 확대하고자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호되는 금액이 각 금융회사당 5천만 원인데 이거를 1억 원으로 늘리려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5천만 원도 처음부터 5천만 원이 아니었고 상향이 된 건데 무려 23년 전에 상향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금리 영향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을 해줘야 될 텐데 23년은 좀 너무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저울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설사 1억 원까지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소폭이라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기사화도 많이 된 거 보니까 실현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이걸 보호해주는 기관이 예금보험 공사잖아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호금융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이런 데들이 다 상호금융입니다. 상호금융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호금융들은 중앙회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회에 미리 예금자 보호 기금을 쌓아두고 이 기금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특이한 게 우리 시중은행들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라고 하면 우리은행 A지점, B지점, C지점 각각 한도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체 적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상호금융은 각 지점이 개별 법인체여서 보호도 각각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도가 5천만 원인 것도 동일하고요. 요즘 예캐팅이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예금 티켓팅. 그러니까 그것처럼 상호금융에서 예금, 적금, 특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평소에는 잘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최근에 부쩍 상호금융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의 불안감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에는 각각 지점별로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 대신에 요거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금자 보호기금이 따로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나라가 휘청여도 마지막까지 다 위험해도 우체국은 마지막까지 가장 안전한 곳이다 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 우체국은 뒷백이 굉장히 든든합니다. 뒷백이 어디냐? 정부, 국가입니다. 예금, 보험, 공사에서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다 보니까 훨씬 든든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나라가 휘청이면은 기관, 회사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냐? 우체국이 최고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당장 우리나라가 휘청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제가 쇼츠로 만들기도 했었는데 시중은행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내가 이용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의 ATM이 없으면 우체국에 가셔도 됩니다.
우체국에서 시중은행들이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ATM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고 있거든요. 기업은행이랑 산업은행은 아주 옛날부터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시중은행들이랑 또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상품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는 걸 생활화를 하자, 제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은행원으로 근무를 했던 시절만 떠올려 봐도 이렇게 제가 형광펜으로 탁탁탁 체크해드리고 고객님 제가 형광펜으로 체크해 놓은 곳에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고객님들은 거기에 진짜 사인만 하시고 딴 거는 거의 읽어보지도 않으셨어요. 거의 읽어보셨던 분들은 100명 중에 1명도 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는 빨리빨리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뒤에 고객님들 계시고 하니까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충분히 읽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읽어보세요 여러분. 은행원 눈치 보이더라도 혹은 이제는 비대면 거래니까 집에서도 시간 충분히 갖고 읽어볼 수 있잖아요. 읽어보고 거래하시고요. 상품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인지 아닌지, 나의 성향에 맞는 상품인지 아닌지, 혹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허점이 있는 상품인지 아닌지 이런 거 정말 상품 설명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소식으로부터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야 되는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이 숫자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디테일한 내용을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 기회에 좀 공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모쪼록 우리나라 경제에는 너무 큰 영향은 없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렇게 또 조곤조곤 얘기 나누면서 금융 이야기 설명 들으셨으면 하는 주제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